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이다 안철수, 김재섭 두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첫 소식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자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합니다. 발언은 충분히 보장했어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20분이나 드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요청한 지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토론을 끝낼지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이를 막아선 겁니다.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는데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토론 종결 여부가 표결에 붙여졌고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는 2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퇴장했고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은 야권의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9표, 반대 1표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2명.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 편에 다가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온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자체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데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심입니다. 300명 전원이 참여할 경우 재의결을 위해선 3분의 2, 200표가 필요한데 범야권 192석으로는 8표가 부족합니다.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손에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7월 19일 무렵 국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특검법 통과에 대통령실이 즉각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는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무총리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내일 국회 개원식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이미 재표결에서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도 즉각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가 상정에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편만 들고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정쟁법,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 진행조차도 헛떡 뒤집듯 마음대로 하면서 심지어 22대 국회 문을 여는 개원식 행사조차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로 예정된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불참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결국 국회는 개원식을 미루기로 결정했는데 정부 여당의 불참에 따른 개원식 일정 차질은 헌정사상 극히 이례적입니다.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여야가 모처럼 합의했던 22대 첫 대정부 질문도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첫날 정치외교 대정부 질문은 5번째 질의자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세게 항의하며 중단됐습니다. 둘째 날 경제 분야, 셋째 날 사회 분야는 최상병 특검법 상정과 무제한 토론으로 아예 통째로 진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검사, 서울대법대. 어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의 국민의힘 라인업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력이 판박입니다. 대통령부터 전현직 비대위원장, 한 명을 뺀 전당대회 후보들까지 국민의힘 수뇌부의 동질성이란 표현도 나왔었는데 필리버스터에서도 비슷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인사들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의원의 토론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병의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고 조그마한 실수라는 예시를 들면서 공감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며 치켜 세우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의 세 번째 토론 주자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최상병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더니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모두 입건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번은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군 장비가 파손됐다고 관련자 8명 모두의 집에 가압류를 거는 건 부당하다며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나 입건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즉각 항의했지만 2시간 뒤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20억짜리 주요 시설에 누수가 생겼다고 쳐보자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 그러면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고 제가 예시를 들지 않습니까? 야권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은 물론 인권의식까지 의심되는 망언이다. 20살 청년 목숨이 20년 된 낡은 부품처럼 보이냐는 날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공감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맹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 내용을 두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며 추켜 세우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상병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잠을 자다가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그런데 이번 최상병 특검법 국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쟁점에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점점 더 강경한 모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 잠깐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180도 달라진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며 대통령 방탄을 위해 뭉친 거다.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하던 거랑 결국 똑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앞으로 몰려가 구호를 외치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상까지 올라가 항의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첫 표결 당시 김웅 전 의원을 빼고 전원 퇴장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같은 법안 처리인데도 불과 2달 만에 더 격렬해진 겁니다. 대통령실 역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잠시 숨죽이는가 싶었지만 22대 국회 들어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은 위헌이다. 외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은 가짜뉴스라며 강한 발언을 쏟아냈고 가짜뉴스의 모래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을 향해 폭력적인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강경해졌습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주당 법안에 차라리 100억 원을 주자며 비꼬더니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을 찾아가서는 거짓 선동을 막아내자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과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민심을 확인하며 달라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지지층만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이 같은 모습은 192석 거대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데 따른 반작용으로 보입니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통령과 국방장관, 대통령과 다른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이 대거 공개되면서 의혹의 칼날이 윤 대통령 자신을 정면으로 겨냥하게 된 것도 이런 기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국회 탄핵 추진에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습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후임자로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야권은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소추를 피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언론인과 경영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MBC 기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쳐 대전 MBC 사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캠프 언론특보로도 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 후보자는 MBC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던 인물이자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당시 보도본부장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환경부 장관에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탄핵 카드로 막아섰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틀 만에 후임자를 지명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6분 30초간 이례적으로 길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파행을 옹호했고 방송이 노동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과연 타당한 말들인지 이용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연단에 섰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을 흉기로 표현하며 노동조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언론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인 게 문제라는 현 여권의 시각을 되풀이한 셈이지만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동관계법상 모든 노동조합은 스스로 상급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이 MBC 보도에 압력을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있지도 않은 압력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적대적인 노동관을 드러낸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사측의 홍보국장으로서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했던 그의 발언은 훗날 확정된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이라는 대법원 판결 앞에 무색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판이 거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를 비롯한 140여 개 언론사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가짜 허위 뉴스로 규정했습니다.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심의와 대대적인 언론사 압수수색 등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MBC 기자들의 그 전용기 탑승을 배제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형적인 이제 방송 장악 또는 방송에 대한 탄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빼놓고 해당 사안들이 보도됐다는 것으로 방송 장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죠. 김홍일, 이동관 등 전임 위원장들의 탄핵 사유이기도 했던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에는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건데 정작 추천된 후보자를 7개월 넘도록 방치한 윤 대통령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임기 종료를 앞둔 공영방송 3사 이사진에 대해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 3법과 무관하게 기한 내 교체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권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난 정부 당시 보수 정권엔 없는 투사가 되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면서 그러면 싸움의 목적은 정권 교체인가라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던 이진숙 후보자는 MBC가 세월호 참사 당일 전원구조 오보에 이어 보험금 액수 계산 보도를 했을 당시 보도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과거 국가정보원 문건에서도 MBC 장악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확인됐는데요. 이 후보자의 이력을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섰던 지난 2012년 MBC의 171 파업. 당시 MBC의 홍보국장이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불법 정치 파업이라는 사측의 왜곡된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임기를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파업 뒤 이진숙 후보자는 MBC 최초 여성 임원에 발탁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MBC의 주식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은밀히 만나 지분 매각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문건에서도 드러난 MBC 민영화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보도본부장 시절엔 세월호 보도 참사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참사 당일 전원구조 오보에 이어 선박과 승객이 가입한 보험금 액수를 계산하는 보도를 내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민간 잠수사의 죽음이 유가족과 국민들의 조급증 때문이었다는 희대의 보도 참사도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2019년 이준숙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를 지냈고 앞선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출마를 시도했습니다. 극단적 정치 성향을 숨기지 않으며 현 정권과의 코드를 맞춰왔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작년 12구 이태원 참사 이틀 뒤 이 후보자는 MBC와 KBS가 헬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최근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메모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도 맞닿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는 영웅이란 제목의 글에선 박정희 공항, 박정희 대학 하나 없는 대한민국,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등 극우적 시각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지난 1일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에 치여 숨진 희생자 9명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비통함에 휘청이는 몸을 애써 가누며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서울시 공무원 고 김인병 씨가 딸의 품에 안겨 빈소를 나섭니다. 이제 이 길을 나서면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서 눈물은 닦아도 자꾸만 흘러나옵니다. 김 씨가 20여 년간 출근하고 나흘 전 아침에도 걸었을 그 길. 한순간에 고인이 되어 마지막으로 걷는 그 길을 동료들이 눈물로 배웅합니다. 김 씨와 함께 있다 사고에 숨진 윤모 씨는 31년 내내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윤 씨 역시 시청에서 자신을 많이 아꼈던 선후배 동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새벽부터 윤 씨를 기다린 동료들은 국화 한 송이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 형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에 4명의 동료를 잃은 은행 직원들은 연이은 운구차 행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승진 소식을 알려온 가장, 저녁 늦게 집에 온다던 아들, 새 아이를 둔 아버지를 끝내 보내야만 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30대 직원 3명도
함께 영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운구차가 승하원, 벽제장, 성남장 등 각자의 장지로 향하면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어졌던 발인식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오늘 처음 진행됐습니다. 차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추모 현장에 놓인 희생자 조롱글에 대해서는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차모 씨는 사고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갈비뼈 골절 등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간단한 진술은 가능하다는 의료진 판단이 나오자 사고 사흘 만인 오늘 오후 병실을 찾았습니다. 2시간가량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 씨 주장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승했던 아내가 한 설명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아내 김 씨는 병원에서 남편에게 왜 그렇게 역주행을 했냐고 물었는데 차 씨가 밟을수록 가속이 돼서라고 답했다고 전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건 같지만 구체적인 묘사가 다른 겁니다.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도 여전히 똑같이 했을까요? 혹시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경찰은 차 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신문보다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만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차 씨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 분석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D 스캐너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였고 사고 기록 장치 EDR 조사도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차 씨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가 놓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자 조롱글 역시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게시글을 반복 유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2건의 차량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택시 돌진 사고, 또 서울 강남의 어린이집 앞에서 난 사고. 2건 모두 운전자는 70대였는데요. 특히 앞서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지병으로 인해 진통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황색 택시가 후진을 하는가 싶더니 주차된 119 구급차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멈추긴커녕 구급차를 뒤로 더 밀어냅니다. 놀란 구급대원이 황급히 택시기사를 불렀지만 택시기사는 곧장 직진 방향으로 다시 속도를 냈고 결국 다른 차량들과 충돌했습니다. 2차 사고에 놀란 구급대원은 뒷걸음질 칩니다. 다가 돌리려고 하다가 소방관차를 후진을 봤더니 앞으로 그냥 가더니 벽을 받고 제 차를 받고.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택시가 차량 4대와 보행자 3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맥박이 돌아왔고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식 잃었어요. 피가 여기가 흐르고 하얀 물에 아무 쓰지 않고 멍하니 정신이 넉나간 사람처럼. 사고를 낸 택시 기사는 70세 남성으로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통제인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지병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택시 기사가 복용 중인 약물엔 진통제 성분이 소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 휑하고 병실을 가요. 또 엄청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내 사고 기록 장치를 조사했으며 국과수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2시간 뒤인 저녁 7시 반쯤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에선 70대 중반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어린이집 외벽과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부부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끝난 뒤여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의정 갈등 5달째, 환자단체가 처음으로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거리로 나선 이들은 50년 같은 5개월이었다며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는데요. 하지만 진료를 줄이는 대형 병원들의 집단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거리로 나선 환자들. 유방암부터 각종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보호자들과 함께 맨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칩니다. 의료 공백 해소하라!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선천성 희귀병 딸을 둔 68살 김정혜 씨. 의료 공백으로 방치된 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언니는 앞으로도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의정 갈 듯 어느덧 5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겐 50년 같은 5개월이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삭발까지 감행한 엄마는 끝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견 갈등 해소용으로 우리 환자들 생명이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정 갈등 이후 환자단체들의 첫 대규모 집회. 한시도 병상을 떠나기 어려운 환자들이 300여 명이나 모여 치료받을 권리를 외쳤습니다. 항암을 못하고 그 다음으로 연기되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휴진을 예고했던 서울 아산병원은 진료 재조정으로 휴진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외래 진료는 줄이고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진료 감소율이 크지 않으면서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걱정되죠.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일주일 동안 휴진한다고 그래갖고 10일 날 예약이 돼 있는데 그럼 그때 못 받나 했어요. 오는 12일엔 고려대병원, 26일엔 충북대병원 교수들 역시 휴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향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엔 전국 곳곳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은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 한때 백령도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 서울 도서지방에 강한 비를 뿌렸던 구름대는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발달하는 게 보입니다. 점차 이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오늘 밤사이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충남 서해안에 100mm 이상, 경기 북서부에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 20에서 60mm, 또 충남과 전북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의 지속 시간이 길진 않지만 좁은 지역에 강한 집중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 사이 보령과 서천 등지에는 호우특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취약한 밤 시간대에 비가 집중되는 만큼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다음 주에도 내내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04일 만에 만났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총선 이후 처음 만난 건데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이 기회를 틈타 공세를 강화했는데 윤이냐 한이냐, 과연 국민의힘은 어느 쪽에 미래를 걸게 될까요?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사령탑을 지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뒤 처음으로 한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석 달 반 104일 만의 만남이었지만
1초 남짓한 인사가 전부. 한 전 위원장은 곧장 시선을 돌렸습니다. 몸을 숙이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누고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만을 바라본 나경원, 원희룡 후보와 확연히 비교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자체 최상병 특검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친윤 주자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냐? 아니면 제가 말하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이냐? 라는 선택지가 좀 새로운 게 생긴 것이고. 당대표 경쟁자들은 윤한 갈등설을 부각시키며 견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의 특검 주장은 포퓰리즘이라며 필리버스터로 절규한 동료 의원들의 외침에 한 후보가 답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아무리 당대표가 급해도 대통령과 갈등으로 당이 분열해선 안 된다며 한 후보가 정말로 당을 사랑한다면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아예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총선 책임론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주자들의 설전은 한층 더 격화됐습니다. 그때도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세우는 게 최상의 경험도 살리고 어떤 인기도 살리는 방법이다. 그랬다면 과연 총선 결과가 이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 드리죠.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한동훈 대세론 속에 시작된 전당대회인 만큼 대통령 갈등설, 총선 참패 책임론 등 한 후보 견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쇄신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공식 석상에서의 막말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김용원 상임위원. 하지만 인권위원은 국회 탄핵 대상이 아니죠. 민주당이 인권위원까지 탄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칠게 말하긴 했지만 비난받을 정도의 막말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8월 군 인권센터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부당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신청을 기각했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 문제에 이념이 있냐고 거듭 물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권에 좌파나 우파가 있습니까? 혹시 본인은 인권 우파이십니까? 인권에는 자아가 없고 우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씀이에요. 김 의원은 지난 6월 인권위 공식 회의에선 자신을 비판한 언론과 시민단체를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라는 막말을 했고 여권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래도 됩니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원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지난 1990년 부산지검에 근무할 때 밀실 영업을 하는 술집에 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여성 접객원의 술 시중이 무슨 단속 대상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유엔 제출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망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했습니다. 인권위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지만 지속해 반복적으로 인권위 업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탄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소 거친 언사를 구사하긴 했으나 비난받을 정도의 폭언이나 막말은 없었다며 좌파 인권단체와 특정 언론 등이 자신의 통렬한 지적을 반인권적이라 몰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정치 공세에 악용하는 민주당의 탄핵 갑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로부터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당원들과 단합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가 열린 장소는 경기 양주시의 한 공원으로 500여 명이 온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김포시의 한 사업가는
참석자들을 실어 나른 버스마다 모금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합대회 갈 때는 모금함이 있습니다. 각 차마다 모금함을 들고 있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지표를 건네줬어요, 제가. 버스는 박진호 위원장 측이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모금함에 100만 원짜리 수표 석 장 모두 300만 원을 냈고 2달여 뒤 길에서 마주친 박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를 기억하구나. 내가 수표를 기억한가? 그랬죠, 저는. 사업가는 작년 12월 출판 기념회를 연 박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이땐 박 위원장 사무실 관계자의 개인 계좌로 보냈고 책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이 사업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고 사업가는 조사 과정에서 박 위원장 측에 돈을 준 게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박진호 씨가 정치 자금을 모금해 이를 선거 자금으로 썼다면 위법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선거 자금은 총선 예비 후보가 된 뒤에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양주시 단합대회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원이 아닌 참석자가 상당수였다는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외엔 비당원들에게 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어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무대에 올라가서 박정희씨 올라가서 공약 발표한다는데 오후들은 서로 힘을 보태.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른바 러닝메이트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황입니다. 불법 사전 선거 의혹에 대해 박진호 위원장은 지난 3월 MBC 취재진에 단합대회 때 비당원들이 참여했는진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오늘 통화에선 연락이 많이 밀려서 확인할 수 없다며 끊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사업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현금 다발을 건네면 마약류를 놓아준 서울 강남에 내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이 아니라 마약상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약에 취해 초고가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거나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롤스로이스남과 람보르기니남이 바로 이런 곳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의사들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자가 병상에 누운 채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을 세곤 전부 의료진에게 건넵니다. 익숙한 듯 이를 건네받은 의료진은 현금을 센 뒤 곧 무언가를 주사합니다. 그런데 현금 다발을 주고 주사를 맞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사를 맞은 이들은 모두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 잠에서 다 깨지 못한 채 비틀거리거나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고 심지어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내과 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이 인당 10에서 20만 원씩 받고 투약한 건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애토미데이트입니다. 현재 전문 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 관리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의사와 병원 직원 등 9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프로포폴 등 오남용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면 목적으로 애토미데이트를 투약받았음에도 약사법상 과태료 처분받게 4년간 약을 맞은 사람은 확인된 것만 75명, 투약 횟수는 거의 9,000회에 달합니다. 이 중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민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홍모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신마취제를 불법으로 투약한 의원입니다. 이곳엔 이렇게 일반 내과의 진료 항목들이 적혀 있는데요. 현재 이 의원은 폐업 상태로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준 의사의 혐의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의사 염 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28명에게 30만 원씩 받고 마취용 마약류를 주사해 8억 5,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약에 덜 깬 신 씨가 운전하는 걸 방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검찰로 넘기고 의사들이 벌어들인 약 20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바닷가에서 중학생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목포시 죽교동 앞바다. 10대 학생 여러 명이 한낮 햇살을 피해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물에서 가장 멀리 있던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올라가다가 하길래 좀 많이 불안해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막 뒤에 얘가 나 가게 안 닿아 막 이러면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30여 분간 수색 끝에 수심 3.5m 바닷속에서 학생을 발견해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중 수색을 진행하다 오후 2시 38분경 익수자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 숨진 학생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끝낸 기념으로 다른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썰물이 나가며 점점 깊은 곳으로 밀려났다고 말합니다. 한두 개씩 갑자기 뒤로 조금씩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떠밀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바닷가의 경우 물놀이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 지난 2006년 목포시가 입수를 금지한 위험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제외하곤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이 없어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물놀이객이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며 수영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에 대한 고민을 측근에게 털어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즉각 부인했지만 여론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바이든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고 고액 기부자들도 플랜 B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참패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첫 신호라면서 측근과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자신이 대통령직에 나설 수 있다는 걸 대중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즉각 거짓이라면서 대통령은 대선을 완주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He is staying in the race. That is what the president is promised to do.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일일이 전화 접촉을 가진 데 이어 민주당 주지사 20여 명을 만나 설득하는 등 직접 집안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The president has always had our backs. We're going to have his back as well. 하지만 민주당 진영의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액 기부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바이든을 대체할 플랜 B를 준비 중이라는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또 하원 의원들 사이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잇따라 나온 데 이어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까지 돌고 있습니다. And we need to have the strongest candidate possible in order to assure that the values that we hold for our democracy are not traded for an authoritarian strongman. 여론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CNN 최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는 토론 전보다 커졌습니다. 경합주에서 트럼프에게 역전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퇴 압박과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아낼 수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관건은 결국 여론입니다. 독립기념일로 시작하는 나흘간의 긴 주말이 바이든 재선 가도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만일 국세청이 거래한 적 없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제보는 MBC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이경순 씨는 지난달 10일 휴대전화로 뜬금없는 양도소득세 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경기도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팔았으니 이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 씨가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거래도 있지도 않는 평택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하라고 정말 한숨도 못 자고 저는 이것 때문에 누가 내 명의를 도용을 한 건가? 불안한 마음에 이 씨는 바로 부천세무서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 직원은 전산상 맞다며 평택시청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무서 직원분이 그쪽에서 바로 연락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렸는데 오후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도무지 안 돼서 기다리다가 평택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평택시청은 이 씨와 전혀 상관없는 거래며 법인 간 거래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락에서도 선생님이 아니신데 왜 거기서 그렇게 연락했어요? 이에 다시 부천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이번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보가 자동 반영된다며 한국부동산원에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자료가 넘으면 그 자료를 갖고 양도세 신고가 아직 안 되신 분들한테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안내가 나가거든요. 국토부 쪽에 조회를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 쪽에 제가 국토부 소속 공무원은 아니니까. 네. 하지만 부동산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국세청 본청 관계자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국토부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라며 사과했습니다. 사태 파악에 나섰다 지쳐버린 이 씨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 때문에 에너지며 내 모든 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미리 나서서 이렇게 좀 알려준다거나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잘못 고지된 건 해당 사례 단 한 건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인공지능이 뚝딱 영상을 만들어내는 세상이죠. 이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선 처음으로 AI 영화 경쟁 부문이 생겼는데요. 제작비 부담 없이 영화를 만들 수 있어서 특히 신인 감독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끊임없이 죽음의 사도가 찾아오지만 200년째 살아있는 노부부의 비밀. 이 영화는 배우와 카메라 없이 완성됐습니다. 인간이 쓴 대본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제작비나 기존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창작물을 만들어서 구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불타오르는 숲과 동물들. 끊임없이 도플갱어를 만나 겁에 질린 여성. 실사였다면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었겠지만 AI 기술을 만나 제작비는 영원해 제작 기간도 3, 4일 수준으로 단축했습니다. 부천국제영화제가 AI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거대한 자본에 접근이 어려운 새로운 재능들이 자기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10년차 독립영화 감독도 영화제가 마련한 워크숍에서 AI 기술 배우기에 나섰습니다. 스토리보드나 콘티 작업에 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작성창에 설명문을 써넣어 봅니다. 태양계에서 보이는 지구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영화처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더니 5분 만에 이런 짧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화계에선 앞으로 AI 기술이 영화 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꿀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AI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작진의 개성과 창의성은 오히려 더 중요한 자질이 될 걸로 보입니다. Give me an image of Batman on a rooftop, you can, but a filmmaker shouldn't do that. You should use it to create new imagery, new characters. AI 경쟁 부문을 처음 도입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늘 개막해 AI 영화 작품 15편을 상영합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폐기물이 모이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32년 전부터 매립이 시작됐고 이제는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 차례 진행된 대체 매립지 공모에는 단 한 곳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각장도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묻고 태워야 할 쓰레기 자체를 줄일 수는 없을까요?
인천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각지에서 모아온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폐기물 전처리, 그러니까 소각이나 매립을 하기 전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강력한 자석으로 금속을 골라내고 몇 차례 큰 장비들을 통과한 뒤 오여진 비닐들. 열분의 시설로 보내져 재생유로 재탄생합니다. 별도로 걸러낸 플라스틱 더미는 시멘트 공장 등에 보내져 고효율의 연료로 쓰입니다. 강원도 동해와 삼척시는 이런 전처리 시설을 통해 매립 폐기물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이런 전처리 공정을 거치게 되면 최소 60% 이상이 재활용 가능 자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줄이는 건 작은 행정 조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봉제 공장. 많은 양의 천조가리가 폐기물로 나옵니다. 딱히 재활용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버려왔는데 마포구가 그중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수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포구는 소각 폐기물을 줄이고 봉제 업체는 종량제 봉투값을 아꼈습니다. 한 달에 거의 한 50 이상은 절감할 수 있어요. 예, 겨울에는 더 이상 가죠. 커피 전문점마다 매일 3kg씩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 커피박도 그동안은 생활 폐기물로 버려졌습니다.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가려 해도 일일이 방문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마포구가 직접 350개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박을 수거해 재활용했더니 6개월 동안 폐기물 100톤이 줄었습니다. 1,500군데의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요. 전부 다 참여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 하루에 4톤에서 5톤 정도. 이런 방식으로 폐기물을 줄이면 서울에 추가 소각장을 안 지어도 될 거라고 마포구는 말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쓰레기 소각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매립지와 소각장 확보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대안은 폐기물 감량입니다. 아주 공격적인 소각 매립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소각장들의 용량까지도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갈등과 논란은 획기적인 폐기물 정책 전환 없이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엄지성 선수가 잉글랜드 2부 리그 스완지시티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광주 구단은 스완지시티와 막판 협상 끝에 어제 오후 엄지성의 이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료는 120만 달러, 우리 돈 17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2002년생으로 프로 데뷔 4년 만에 유럽에 진출한 엄지성은 한국 선수로는 기성용에 이어 두 번째로 스완지시티에서 뛰게 됐습니다. 광주 입단 이듬해인 2022년 9골에 도움 1개로 2부 리그 우승과 일부 승격을 이끌었던 엄지성은 지난해에도 최전방과 2선으로 가며 팀의 3위 등극을 이끌었는데요. 재작년엔 벤투 감독이 이끌던 성인 대표팀에 발탁돼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엄지성은 내일 팬들 앞에서 환송식을 가진 뒤 잉글랜드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네, 올 시즌 KBO 리그 국내 선수 타율 1위, 바로 키움의 송성문 선수인데요. 소속팀의 침체 속에서도 데뷔 10년 차의 리그 최고 3루수 반열에 오른 송성문 선수를 박재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신들린 타격감을 뽐내고 있는 흥부자 도슨. 2년 연속 SSG 타선의 핵심으로 활약하는 에레디아. 두 외국인 선수가 돋보이는 타격 부문에 프로 10년차 키움의 송성문이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6월 한 달간 4할 타율을 웃도는 맹타를 휘둘러 리그 타격 3위에 국내 선수 1위로 뛰어올랐고 덕분에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전 무대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자신이 밝힌 급성장 비결은 옛 스승 허문회 전 감독으로부터의 지도. 비시즌에 직접 찾아가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한 게 올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좀 도움을 요청드렸었죠.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빨리 열리고 힘 전달에 있어도 되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2, 3년 꾸준하게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 거가 됐다? 여기에 투박하던 수비까지 일취월장한 송성문. 유격수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면서도 실책은 단 1개뿐. 서서히 기아 3루수 김도영과 비교되는 상황인데
정작 자신은 몸을 낮춥니다. 골든글러브. 그거는 이미 끝난 것 같고 그 정도 치고 있으면 그냥 자신 있게 해도 된다. 탈인간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올스타전 가면 말 좀 걸어봐야죠. 체지방률 10%의 몸 관리로 움직임은 가볍게, 최하위 팀 주장으로서 책임감은 무겁게. 이제 남은 건 키움의 후반기 대반전입니다. 나이도 이제 20 후반이 됐고 발전이 없는 제 자신한테 좀 많이 실망스러웠고 후반기 준비 잘해가지고 팬분들이 원하시는 가을 야구 꼭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각종 사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체육회 임시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 장관이 앞으로 지방체육회 예산을 문체부가 직접 교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국정농단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직권남용에 대해서 분명히 대법원이 판시를 했어요. 저는 국정농단 그 세력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총회에선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나를 제외한 다른 단체장들이라도 연임 제한을 풀어달라라고 수정 제안했고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연임 제한 폐지안은 문체부의 승인만 남겨두게 됐지만 유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농구 최종 예선에서 나온 그리스 아데토쿤보 선수의 블록슛입니다. 배구 스파이크처럼 제대로 내려찍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비가 먼저 시작된 서해 도서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위성 모습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보입니다. 이 비구름이 점차 경기 북서부 지방에도 강한 비를 뿌리겠고요.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에 100mm 이상, 경기 북서부에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방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중부지방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비의 지속 시간이 길진 않지만 좁은 지역에 강한 집중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교적 비가 덜 내리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째 제주와 남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3도, 강릉 26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고 일요일에는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을 지닌 분들이라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법도 제일 많이 하는 축에 속할 겁니다. 군인의 순직을 얘기하면서 군 장비 파손이라는 비유를 드는 것도,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라고 발언하는 것도 그래서 가능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드는 국회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죠. 어제부터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